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윤 대통령이 어제 재판장에 직접 나왔습니다. 100분 동안 총 4번 발언을 했는데, 자, 관련된 발언들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판관들에게 송구하다면서 철 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갖고 살아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꺼낸 얘기인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전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신념.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헌법 전문에 있어요.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근데 네. 똑같아요. 표현이. 어저께 이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하면서 확고히라는 말과 자유민주가 서로 대치가 되잖아요. 똑같이. 네. 그러면서 이제 헌법 에 표현되는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헌법을 준수하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 가지를 연결하면 나는 원래 헌법을 언제나 준수하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다음 문장이 헌재도 이런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은 헌법 수호를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그 전제로 지금부터 변론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네. 의도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이없게 들었죠, 저는. 예. 지금 비상계엄 선포를 해놓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상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거기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위헌이 아니라면 이제 기각이 되겠죠. 저는 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이 비상계엄에 대한 이 평가, 이른바 이제 법률적인 평가 이외에 사회적 정치적 평가는 끝났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이야 이제 법률의 영역이 있는 거니까 헌재와 그 형사재판이라는 또 그 내란 혐의는 그 형사재판의 문제이기도 하고도 그런데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가지고 살아온 분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군을 동원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따 말씀들이 나오겠습니다만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군을 동원했다. 뭐 이런 식의 궤변 같은데. 근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가진 분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야 자신의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전제를 깔은 거라고 보긴 봅니다만. 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군을 동원한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그 국회 그리고 선관위 CCTV가 이제 그 심판정에 틀어졌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여러 명의 증언들이 나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출석을 해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일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신의 관저에서 계속 있을 때, 47일 동안 있을 때 그동안의 지휘관들이 전부 다 일관된 어떤 증언이 있었고 또 여러 사람, 복수의 지휘관으로부터 이 증언이 나왔거든요. 네. 표현들은 각각 다르지만 뭐 4인 1조로 하라라든지 아니면 투표를 하기 전에 하라. 투표를 하기 전에 끌어내리라 하든지 이런 각각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각각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결국은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의 헌법에 보장된 투표 행위를 막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계속 그 증언들이 47일 동안 나왔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나와서 그런 일이 없다라든지 또는 지금 그 지휘관들의 어떤 그런 표현들이 일관성이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휘부들의 그런 그 발언들에 대한 증언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김용현 장관이랄지 혹은 앞으로 또 증언대에 서야 될 지휘관들로부터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이 부분에서 쟁점으로 부딪혀야 될 어떤 부분들이라 네. 대통령의 하나의 발언들이 앞으로 계속 어떻게 일관성 있게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국회가 이제 계엄 해제를 의결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의식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갑자기 언론이 초갑이다, 초갑이라는 그 권력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참 납득되기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말이죠. 네.
언론이 지금 물론 언론도 성향이 좀 다르긴 하죠. 조금씩. 그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모든 언론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인 하나의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대단히 비판적인 언론일 수밖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고 아마 그 부분을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약간 비아냥적으로 들리기도 하죠. 언론과 네. 이 지금 국회가 초갑이다. 근데 대한민국의 초갑은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중심제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는 거 보셨잖아요. 초갑도 갑 중에 갑이에요. 원래 대통령 제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집중된 권력, 제왕적 대통령제, 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대통령 스스로가 초갑은 지금 갑이 권력과 아니 국회와 언론이다라는 말도 글쎄 뭐 그 자체가 뭐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것 같기는 않습니다만 글쎄 전반적인 이 맥락하에서 참 그 부분도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는지 네. 그런 생각이 또 들죠. 예. 부정선거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윤 대통령은 이게 음모론 제기가 아니었다. 이게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약간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음모론으로 비춰지는 것은 일단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헌법재판관들 측과 재판관들로부터 사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앞으로도 계속 쟁점이 될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이게 하나의 어떤 근거도 없이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일각에서의 어떤 음모론을 대변하는 대통령 이런 식의 이미지로 굳어지지 않고 자신의 정당한 팩트를 기반으로 한 정당한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부분으로 이 상황을 좀 치환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과는 좀 다르죠. 네. 대통령은 담화에서 아주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증거들을 동원하면서 이것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로서 가장 큰 이유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다만 이렇게 어저께 그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자신의 어떤 변론을 이렇게 제기하려고 하는 태도는 알겠으나 어저께 태도는 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확신에 차서 담아서 얘기했는데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단순히 의혹 제기다 한다면 거꾸로 아니 의혹 제기에 어떻게 군을 동원할 수 있느냐라는 논리가 또 다시 부딪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어저께도 이제 그 증언 때에 서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낸 걸 보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은 계속 쟁점화하겠지만 어저께 그 이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은 전략적 차원이다 이렇게 네.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어제 이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지지자들 일부 사이에서는 이거 이렇게 되면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프레임에 지금 우리 사회가 말려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부정선거에 관련된 것은 아까도 YTN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이미 대법원이 판시를 했어요.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그럼 대한민국의 최고 시민 그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뭘 들여다봅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전부 온 사회가 전부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서 부정선거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 네. 이제 그래 이왕 차제에 부정선거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유에 속하지도 않지만 또 부정선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선관위를 갔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선관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래 군이 갑니까? 그야말로 뭐 글쎄 뭐 입에 올리기도 전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네. 워낙 뭐 그 자체가 현상으로 또 나타나니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일각의 제기도 이해가 가요. 네. 근데 말이죠. 부정선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말이죠. 거기 별의별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증거들이 많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도 스스로 15일 날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는 것이다.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다. 팩트 확인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한 발 물러선 정도가 아니라 입장을 완전히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부정선거 이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부정선거 이거는 헌재에서 큰 탄핵 사유는 아니에요, 이건 현재.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계속 이른바 뭐 이제 극우, 뭐 극렬 지지자들의 그
부정선거 의혹 제기 이게 계속 있어 왔던 거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부해 왔어요. 네. 물론 그걸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소신이나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해 왔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에이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이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 한번 들여다보지 뭘 그래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프레임이에요. 네. 저는 그 지금 나름대로 그 여권 일각 그리고 극렬 지지자라든지 보수 유튜버들 보수가 아니라 극단적 극우 유튜버죠. 그 사람들의 그 프레임이 일정 부분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드디어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차제 한번 들여다보자. 그건 완전히 이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네.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 포고령 1호의 그 잘못된 국회와 정당과 의회 활동을 지방의회를 정치 활동 금지하자라는 거, 선관위의 그 영장 없이 군이 점거했다는 거 이런 게 쟁점인 겁니다 지금. 근데 갑자기 부정선거 들여다보면 헌재가 온통 부정선거 얘기로 꽉 찰 수 있어. 저는 그래서 그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네. 거기에 따라서 저의 이런 주장을 그건 저 사람은 부정선거 얘기를 왜 아예 얘기하지 말자고 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건 그 자체가 이번에 이 어마어마한 사태를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큰 의미 없다. 이미 대법원이 판시한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쪽지 그 내용이 뭐 비상 입법기구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라라는 그런 쪽지였다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은 뭐 자신이 준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일 4차 변론길에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쟁점이겠지요. 보면 지난번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물어본 유일한 질문이 비상입법기구였어요. 네. 이게 그 확인 여부. 그다음에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비상입법기구가 왜 중요하느냐? 이번에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또는 위헌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하게 됐다 여부가 비상입법기구라는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어떤 차이였던 것 같아요. 의도했느냐 안 했느냐. 왜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국회를 무산시키고 그것을 대체할 또 다른 어떤 기구가 입법기구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회의 정당한 어떤 그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바로 비상입법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하고 아마 대질처럼 이제 이렇게 나흘 후에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김용현 장관이 묘하게 입장을 바꿨어요. 봅니까? 자기가 이제 쪽지를 원래는 쪽지라고 검토를 했다 정도였는데 지금은 좀 자신이 모든 거를 좀 이 부분에서의 책임을 다 갖고자 하는 그 의도인 것 같아요. 왜? 네. 비상입법기구가 아니라 비상입법권이다.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기재부에 지금까지 야당이 삭감했던 어떤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편성하라. 네. 긴급 재정 입법권, 긴급 재정 입법권의 차원이었다. 그러니까 입법기구가 아니라 입법권의 차원이었다라고 네. 주장을 해서 아마도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의 어떤 불합치한 어떤 진술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기구 아니 입법권이다라고 하는 해명 속에서 아니 실제 쪽지에서는 그렇게 써져 있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공방이 국회 측과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공수처가 어제 밤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현장 조사할 예정이었는데 불발이 됐어요. 대통령이 어제 헌재를 나와서 곧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못 받았던 건지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 동선 주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재에서 이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치소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헌재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국군 수도병원인가요? 네. 국군 지구병원인지 그 종로에 있잖아요. 헌재에서 가까워요. 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바로 그 네. 앞입니다. 거기를 몰랐으니까 구치소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 하나의 추정인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공수처가 이걸 몰랐던 것 같다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법무부는 이미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구치소장도 이제 허가를 했던 것이고 그렇죠. 전혀 법적 절차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공수처와 이제 법무부의 이제 의사소통 문제라니 특히 이제 공수처가 지금 이제 구속되고 난 다음에 체포되고 난 다음에 한 번 조사했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이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았고 묵비권 계속 행사해 왔고 그 위에 이제 대면 조사를 하려 하는데 그게 시도가 계속 불발되고 있잖아요. 강제 구인도 안 된 상황이고 네. 그런 것과 연관시켜 볼 때 공수처가 이제 적어도 이 구속까지 잘 시켰는데 영장 정보 잘해서 어차피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제 공수처의 이 이제 역할이 여기까지 아니냐 그런 것과 관련시켜서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공수처도 할 만큼 했죠.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고 뭐 무력했던 거 아니냐 했는데 어쨌든 끌어냈어요. 구속도 했고 했으니까 이제 시간도 이제 이게 제한돼 있는 거잖아요. 1차 구속 기간이 그렇죠. 10일이고 그다음에 2차까지 해야 20일이고 그게 다 포함돼요. 체포 기간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제 구속적 부심을 한다면 그건 또 이제 빼지는 거긴 합니다만 검찰의 입장은 빨리 이제 냉겨라 이 수사를 이제 그래서 공수처가 이 부분은 조금 너무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렇게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 수사는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헌재 출석도 아마 그런 명분의 일환일 수 있어요. 봐라, 난 공수처는 안 갔지만 헌재는 가지 않느냐 이런 명분을 쌓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과도하게 공수처가 그 대면 조사에 집착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작정을 한 것 같거든요. 끝까지 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수처 수사에. 그래서 네. 너무 이게 뭐 일각에서의 이 비판처럼 공수처가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 공수처의 고충은 이해는 갑니다만 네. 그런 그 지적도 나름의 지적도 공수처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그 공수처는 여기까지 아니냐. 그래서 검찰에 차라리 빨리 넘기는 게 낫다라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요. 어차피 지금 공수처는 할 수 있는 것이 이첩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공수처와 관련된 수사권이 없다라는 태도를 일관되게 갖고 있으면서 지금의 그러니까 인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우리는 열심히 인치를 하려고 했다라는 시도 자체를 보여줄 게 아니라 그건 명분에 불과합니다. 공수처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넘긴다가 아니라 검찰이 어차피 공소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뭐 공소유지를 하려면 검찰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공수처 뭐 비판을 그렇다고 면하기는 어렵겠지만 무능력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자신들의 의도 자체가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돼서 내란 혐의를 밝혀내는 것 그리고 또 재판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의도라면 할 만큼 했다. 그게 최선이었다라고 국민들도 생각할 겁니다. 네. 바로 검찰에 넘겨서 검찰로 하여금 공소유지를 위한 기간 그러니까 조사 기간을 충분히 갖게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야 상황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법원 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극우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이 나서서 명절 선물을 챙기는 게 맞느냐 적절한가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보낸 건지 보내려 하는 건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보냈다는 보낸 것 같아요. 보낸 거 같아요. 네. 보냈다고 보도가 되고 있죠. 이미 보냈다. 글쎄, 근데 전 참 이 부분도 요즘 하도 놀랄 만한 뉴스들이 많아서. 근데 왜 하필 왜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금 사회 문제, 정치 문제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극우 유튜버라는 사람들의 주장이 황당한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물론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황당하죠. 궤변도 많고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문장. 이번 계엄 상황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래 왔잖아요. 우리 사회. 그건 좌쪽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이나 이 양극단 쪽이 마찬가지인데 좌우가 마찬가지인데 이걸 국민의힘이 나서서 정당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낸다? 이걸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중도층 유권자들이. 자꾸 중도는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중도 의미 있어요. 왜 그렇죠. 없습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양극단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어떤 분도 그런 얘기 저한테 직접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하고 제가 놀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말이죠. 이 선물을 보낸 거 이 하나로 봐도 하나의 현상이니까 이 자체 가지고 뭐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하는 것도 남사스럽고 네. 단지 지금 국민의힘이 이 비상계엄 이후에 특히 한동훈 대표가 그야말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좋게 말하면 물러난 거고 좀 비판적으로 본다면 추출되고 난 다음에 너무 극우화되는 것 같아요. 네. 지도부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아니었는데 말하는 걸로 봐도 그렇고 이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알겠어요.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대통령 비유하려는 것도 그래 100번 이해해서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요즘의 행태는 요즘의 발언이나 네. 요즘의 언어는 모든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건 아닌데 네. 어떤 의원이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경찰이 그 서부지법의 난입을 유도했다 이런 말 하는 의원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언론이 이걸 같이 보도해서 경언유착이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이게 과연 여당이 집권 여당이 지금 집권 여당이에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뭐 설령 구속됐다 하더라도 네. 법률적으로 대통령이 아직은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대통령이 정당 소속이니까 이게 너무 극우화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우경화하는 우리가 네. 일본의 자민당을 비판할 때 너무 우경화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 이번에 그 극우 유튜버들에게 선물 보낸 거 이 부분도 국민의힘의 현 주소,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념 체계, 국민의힘의 지향성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대단히 씁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이 문제될 거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유튜버를 대한 언론이라고도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저는 이 명단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유튜버들도 있다고 한다면 조금 시각을 달리할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명단에 언론에 보도된 그런 명단은 대개는 말씀하셨듯이 서부지법과 관련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도하고 또 그 리드했던 그런 유튜브가 있는데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을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보수 유튜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어떤 유튜브들을 함께 뭐 이렇게 선물을 보냈다고 한다면 네. 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또 수긍이 갈 텐데 이 유튜브들한테만 보냈다고 한다면 그건 이 정무적인 어떤 판단이 결여돼 있다라고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대한 언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보수 정당이나 보수는 팟캐스트에 굉장히 밀려 있었거든요. 나는 네. 꼼수다. 뭐 이런 팟캐스트가 있을 때 이때 보수는 되게 레거시 미디어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팟캐스트 등은 대한 언론으로서 굉장히 진보의 어떤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큰 어떤 그런 역할을 했고 네. 근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다가 유튜브가 생겨나면서 보수가 유튜브에 대한 어떤 뭐랄까 기대 내지는 활용 이런 것들에 대해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대한 언론이라고 예전에 못 가졌던 팟캐스트를 못 가졌던 데 대한 어떤 그런 그 뭐랄까 그런 자랑 이런 것들이 포함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대한 언론이 아니다가 아니라 일부 그러니까 이 뭐랄까 극단적인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유튜브가 문제지 네. 유튜브 자체를 모두 다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그래서 대한 언론이 아니다 뭐 이다라는 어떤 논쟁으로 비화하는 거는 바람직한 논쟁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비명계 중심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쓴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비명계의 결집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조기 대선을 양당이 다 기정사실화해 가는 것 같아요. 네.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저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리고 저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너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로 왔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비상계엄이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슈가 지금 굉장히 이슈화돼 있을 거예요. 근데 비상계엄이 다 덮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2심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과 원칙대로 2심 판결도 해야죠. 3개월 내에 해야 되는 건데 이미 네. 3개월 내에 하긴 틀렸어요. 상당히 또 여전히 재판 진행을 해왔고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비명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데 아무튼 간에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에만 집착하다간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일정 이제 수치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일정 이 수치 이상을 못 넘더라고요. 네. 양쪽에 그 지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 그러니까 과거에 국민의힘이나 여당 쪽에서 여권 쪽에서 이재명 대표 쪽을 비판했던 이유가 똑같아요. 지금 양쪽의 극단들 유튜버도 그렇고 그때 문자 폭탄 보낸 것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이 보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정치가. 그러니까 저런 면에서는 그러나 전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비명은 한계가 있긴 있어 보여요. 세력 자체가. 네. 근데 아무튼 우리 정치가 너무 양극단으로 치달아온 결과일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총론적으로 분석을 한단 말이죠. 물론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잘못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양당이 그런 과도한 그 집착, 그 세력들에 집착해 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저 말은 일리가 있는데 정치 현실적으로 볼 때 과연 비명계 결집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네. 생각도 들기도 해요. 친명계가 발끈을 하기도 했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발끈할 만하죠. 일극체제 감히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그때 했었어야 됐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비명 학살 이렇게 표현됐을 때 목소리가 나왔어야 됐다.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서 지금의 이런 이르게 만든 그러니까 일단 야당의 어떤 정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별 이유 없이 그렇게 공천을 탈락했을 때 목소리가 나왔으면 이 당이 그래도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네. 일단 국민의힘과 비교할 때 국민의힘은 탈당 요구는 좀 일부 받더라도 김상훈 의원이 있고 조경태 의원이 있고 김혜지 의원이 있습니다. 18명의 일단 그 탄핵을 반대했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원들과 함께 어쨌든 이 당이 가잖아요. 네. 이건 다른 목소리도 수용하는 어떤 정당인데 비해서 지금 민주당을 들여다보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다른 목소리가 없다. 임주석 비서실장의 뭐 대답 없는 메아리 같이 느껴지는 건 바로 그것 때문이다.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진짜 당당하게 이러이러한 목소리를 내야만 이 당이 앞으로도 건강한 생물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정당이다라고 국민들이 바라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